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고점 부담 속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CNBC는 연준이 테이퍼링 준비 작업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은 인플레 압력이 일시적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5월 고용 추세 지수가 107.35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프랑스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는 다음 달 20일 우주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장중 70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 차익 실현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한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 고점 부근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0.5%가량 상승했고 여기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1.4% 강하게 오르면서 2319포인트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확인해 보시죠. 박곤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투자자들의 관망세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36%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08%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49% 올랐습니다. 이날 시장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고 이번 주에 발표될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5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오르고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10년간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와 맞서 싸워왔다며 이제는 정상적인 인플레와 금리 환경으로 돌아가기 원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시장은 주요 7개국 국가들의 최저 법인세율 15%가 기업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부동산주와 커뮤니케이션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자재주와 산업재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 FDA는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카누맙을 승인했습니다. 아두카누맙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치료제의 연간 매출이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가운데 바이오젠은 장중에 60% 넘게 급등하며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주가는 38%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또한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의 주가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자체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는 10%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팡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디지털 광고 분야의 반독점 관행과 관련해 프랑스 당국에 2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장 구글의 주가는 장중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0.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 경영자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의 첫 유인 캡슐을 타고 오는 7월 20일에 우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아마존의 주가는 0.2%대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기업인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스를 160억 달러에 인수해도 좋다는 미국 반독점 당국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마이크로소프트는 1.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고급 세단인 모델 S의 상위 버전인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를 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플레이드가 이미 훌륭해 플레이드 플러스를 출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주가는 장중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결국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밈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MC는 14%대 그리고 게임스톱은 12%대 상승했고 블랙베리도 13% 넘게 올랐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는 7%대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펠로톤도 보겠습니다. 루프 캐피탈은 트레드밀 리콜 사태로 펠로톤의 주가가 지난 1월 고점 대비 40% 떨어진 것은 과도하다며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펠로톤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가를 14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펠로톤의 주가는 6%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자의 경우 파이프 샌들러는 비자가 미국 경제 회복으로 경쟁사인 마스터카드 대비 더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하며 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 목표가는 $260로 올렸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0.5%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과 인플레 상승 우려가 교차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깍그 지수는 0.43% 올랐고 영국 증시는 0.1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독일 닥스 지수는 0.1%대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WTI 가격은 장중에 배럴당 $70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WTI 가격은 0.56% 떨어진 $69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0.57% 하락한 $71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하향 돌파하는 등 약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4% 오른 $1,898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화요일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오늘의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라지는 테이퍼링 시기에 다음 주 연준의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관한 언급을 연준이 내놓을 것이다, 내놓지 않을 것이다 등등 이 테이퍼링 시기가 점점 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찬익 캐스터, 이르면 이번 달에 테이퍼링을 시사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인 언급 가능성이 얼마나 돼 보입니까?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연준의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은 다음 주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대외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위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는 없지만 최근 몇 주간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연준은 빠르면 이번 달 FOMC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공식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1,200억 규모에 달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지만 이미 월가에서는 연준의 긴축 정책의 시행에 따라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한 뒤에 나타났던 이른바 금융시장 발작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시에도 자산 매입 축소는 연준의 공식 발표 이후 1년이나 지난 뒤에 실행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이를 기억하는 연준 위원들은 8년 전의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물가 지표가 잇따라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그동안 방관해오던 연준 인사들은 입장을 수정하는 모습인데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와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를 비롯한 몇몇 연준 인사들은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월가에서도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전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CNBC는 빠르면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 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월로 예상했습니다. 이 밖에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 2013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식 발표 이후 실제 테이퍼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자체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테이퍼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AI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과 관련해서 계속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다면 이번 주에는 또 주목하는 물가지수가 있죠. 바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일 미국의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다은 캐스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번 주 뉴욕 증시가 물가 지표에 크게 주목하는 만큼 월가에서도 여러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10일로 예정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단 월가에서는 5월 미국 CPI는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 상승하며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교 수준인 2020년에 물가가 유례없이 붕괴됐던 만큼 그에 대한 대비 현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월가에선 이 같은 현상이 5월 CPI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제학자 미셸 마이어는 최근 CPI 변화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에 가까워져 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2년 전 CPI와 비교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최저점이었던 2016년과 고점이었던 2012년 사이에서 코로나 위기 전 지난 10년 동안 미국 CPI는 평균적으로 2년 전 대비 3.5%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올해 4월 CPI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4.5%나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영향을 빼더라도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통상적인 것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노던 트러스트 경제학자 칼 테넌바움은 5월 CPI에 대해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이 조금은 덜 드라마틱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CPI는 연준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고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아니지만 시장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선제 지표로 꼽히는 만큼 시장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CPI를 주목해보자라는 내용 짚어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글과 관련한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프랑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2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오늘도 주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에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박찬희 캐스터, 프랑스가 왜 구글에 벌금을 부과했습니까? 네, 프랑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2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이 사용해온 광고 관행이 다른 경쟁사에 불이익을 줬다면서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프랑스 당국은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인 애드 매니저와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인 애드 익스체인저가 낙찰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른 경쟁자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광고 영업을 했다고 보고 이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에 호주 뉴스 코퍼레이션과 프랑스 르피가로를 비롯해 여러 국가의 미디어 그룹이 애플을 경쟁 당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한 미디어 그룹이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판매할 땐 여러 회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글은 여러 방식을 동원해서 다른 경쟁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프랑스 경쟁당국의 이자벨 드실바 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온라인 광고 사업의 복잡한 경매 과정을 들여다본 세계 최초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글 측은 프랑스 경쟁당국의 결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내년 1분기까지 문제사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황 종목 가운데 하나인 구글에 대한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는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CEO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하나인 제프 베조스가 자신이 세운 블루 오리진의 신형 유인 우주선을 타고 다음 달 우주에 다녀오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남동생이랑 같이 간다고 하죠? 네, 다음 달이면 이제 우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5살 때부터 우주 여행을 꿈꿨다며 7월 20일에 동생과 함께 여행을 떠날 것, 가장 위대한 도전을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이조스는 다음 달 5일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데요. 이로부터 15일 뒤에 바로 우주로 가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베이조스는 자신이 지난 2000년 설립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첫 유인 캡슐 뉴 세퍼드에 탑승할 예정이고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비행에는 승객 4명이 탑승하고 지상 100km가 넘는 고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 세퍼드는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선인 카르만 라인에서 10분간 떠 있을 예정입니다. 블루 오리진이 앞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우주여행 승객을 태운 캡슐은 지구 표면에서 약 100km 상공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승객들은 이곳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은 물론 중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태인 미세 중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여행을 마친 유인 캡슐은 낙하산으로 지구에 귀환하게 되는 코스라고 하는데요.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로 떠나는 사람은 그의 남동생이자 뉴욕 자선단체 로빈후드의 수석 부사장인 마크 베이조스입니다. 한편 블루 오리진은 앞서 유인 우주선 뉴세퍼
프랭크퍼트가 우주 관광행 한 석을 두고 5주 동안 온라인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해당 입찰은 다음 달 10일까지고요. 최종 라운드는 12일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블루 오리진 우주 관광 여행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경쟁사인 버진 갤럭틱은 2021년 말에 우주여행을 처음 시행할 예정이고요. 스페이스X는 아직 우주여행이 언젠가 될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버진 갤럭틱은 블루 오리진 소식과 함께 우주항공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10% 강하게 올라섰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우주항공 ETF죠. 이제 우주 관련 소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20 선에서 마무리하면서 역시나 상장 이후 보합선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아마존보다는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고 네. 일부 해외 언론에서 이제 반응들을 살펴보니까 두 형제가 가는 건 그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신뢰감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저도 한번 나왔다는 경매에 점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신혼여행 원래 우주로 간다는 네. 계획이었잖아요, 그죠? 한 10년 뒤쯤. 네, 제프 베이조스와 그리고 형제가 다음 달에 우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짚어봤고요.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랫동안 35,000서에서 4만 달러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날개 잃은 비트코인 과연 부활할 수 있을지 월가 반응들 살펴보도록 하죠. 박찬희 캐스터, 골드만삭스가 이번에는 비트코인 관련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개당 6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지만 규제 우려 등으로 불과 한 달 만에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면 먼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이 가장 선호도가 낮은 자산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고 투자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가장 선호도가 낮은 자산으로 꼽혔고 반면 최선호 자산으로는 성장주가 꼽혔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 매체 CNBC에서 매드머니를 진행하고 있는 짐 크레이머는 위험 분산 차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지지하지만 가상화폐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최근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현재로서는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자산 중 하나로 뽑혔고 또한 억만장자 드러켄 밀러는 비트코인이 금을 능가하는 가치 저장소라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의 고래로 꼽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으로 4억 달러를 모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셀러 CEO는 가상화폐 시장을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는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대비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9만 2천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요. 평균 매수가는 약 24,500달러라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6% 하락한 35,3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박찬희 그리고 강다운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오펜하이머가 주목한 AI 관련 기술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관련 기술 역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펜하이머는 차세대 기술 분야의 핵심은 인공지능에 있다면서 다가오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하드웨어 시장이 최소 1,050억 달러까지는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을 이끌어 나갈 선두 기업들에 주목해야 된다고 전했는데요. 정통 강자로 알려져 있는 엔비디아와 인텔부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펜하이머가 리스트에 가장 먼저 올린 종목은 대형 기술주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펜하이머는 특히 엔비디아를 주목해야 된다고 전했는데요. 엔비디아가 현재 암호화폐 채굴과 게이밍 분야 외에도 AI 기술 쪽에서 국악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3개월 사이 주가가 40% 넘게 오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최근 발표한 지난 분기 호실적이 이 같은 주가 흐름에 뒷받침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수의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 엔비디아가 AI 시장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인지했다고 전했는데요.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다양한 전략들을 펼쳤다면서 대표적으로 당사가 소유한 GPU의 점유율을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이어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인텔과 AMD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인텔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CPU의 점유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인텔이 데이터 센터 서버 프로세서 분야에서 여전히 강자로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AMD 역시 인텔에 비해선 뒤처지고 있지만 CPU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면서 최근 3개월 동안 5% 넘게 상승한 점을 좋게 분석했습니다. 현재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세 기업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은 각각 매수, 보유, 또 비중 확대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실리콘밸리의 AI 기술주들입니다. 오펜하이머는 기업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 또 자일링스를 꼽았는데요. 세 기업 모두 올해 들어선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한 달 동안 10% 가까이 오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컨센서스 현재 매수로 제시된 만큼 포트폴리오 구성 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퀄컴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퀄컴이 특히 모바일 칩 플랫폼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퀄컴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AI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면서 향후 인공지능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룰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퀄컴 올해 들어서 12% 넘게 빠지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번 달 들어 주가가 회복하고 있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오펜하이머가 주목한 AI 관련 기술주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내용은 전가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이제 경기 회복과 좋은 매수 기회를 이용할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월가 분석가들의 올 하반기 선호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치그룹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온라인 데이팅 앱 회사인데요. 틴더와 같은 데이트 사이트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증권사 서스퀘하나의 분석가는 앞으로 하반기 이동성이 향상되면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 초에 실적에서 예상을 상회하는 강한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틴더가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고 그 외의 사이트들도 1분기에 연간 30% 성장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크게 성장한 겁니다. 올해 매치그룹 주가가 5% 가까이 내리고 고전하고 있긴 하지만 하반기에 회복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라고 전해졌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을 유망하게 봤습니다. 지난 5월 초 사이먼 프로퍼티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자 목표 가격을 $20 높은 $15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3월 매출이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며 마스크 없는 2021년 하반기 연휴 때 소비가 활성화하면 사이먼의 리츠를 하는 쇼핑몰 이용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해 약 57%가량 올랐습니다. 오데시는 라디오닷컴으로도 알려졌던 미국 방송과 라디오 플랫폼 회사입니다. 웰스파고에서 좋게 봤는데요.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 고객 지출이 회복되며 역시 코로나 전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미국 광고 시장이 회복하면 2분기 성장률이 좋을 거란 분석입니다. 현재 주가가 좋은 진입점에 있다며 목표가로는 $7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구겐하임에서는 워너뮤직 그룹의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적인 투자와 디지털화 지원 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장조사업체 울프리서치는 부킹홀딩스의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여름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 수혜를 입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지금까지 올 하반기 월가의 선택을 받은 종목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